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 요약 정리를 할 텐데 한번 마음 딱 먹고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 대 배울 텐데 우선 흥선대원군 시기에 시대 상황을 제가 꼭 알아둬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이 바로 요거예요. 바로 그 시대가 제국주의 열강이 침략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선이 대응했는가. 그래서 이 조선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흥선대원군의 조선의 이 서양에 대한 그 대응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고종 이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쭉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시간에는 이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서양 세력의 접근 관련해서는 이 제국주의 의미를 꼭 알아두라고 했었죠. 제국주의 의미. 그 제국주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선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본을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원료를 약탈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잉여 자본도 투자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제국주의가 등장했다라는 거. 자, 근데 특히 이런 제국주의 열강은 백인 우월주의와 그리고 사회 진화론, 우리 앞서서 배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제국주의가 정당화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보다 미개하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우리는 우월하다, 우수하다라는 이유에서 약소국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죠. 그런 속에서 합리화되게 되는데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진화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적자 생존의 논리가 인간 사회에 적용된 것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건 순리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러한 것을 함으로써 이러한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대표적인 이제 사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는 서양 열강이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은 청나라를 먼저 얘기하셔야 되죠. 이 청과 영국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게 된 그 사건을 꼭 기억해두라 했었죠. 바로 뭐예요? 아편 전쟁이었죠. 아편 전쟁. 특히 아편 전쟁은 그 원인을 알아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차와 비단을 많이 수입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적자가 발생을 하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몰래 수출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일어난 전쟁이 뭐다?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이 본격화되는데요. 어쨌거나 그때 이제 아편 전쟁 결과 맺은 조약, 바로 난징 조약이었다라는 거. 하지만 그것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업 내용에서 다른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아시아의 나라가 역시 이 서양의 이 침략을 받게 되죠. 바로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특히 일본을 제가 얘기할 때 일본은 당시에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했었죠. 그 시대를 제가 이끌어서 막부 시대라고 했죠. 막부 시대, 막부 체제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서양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잖아요. 강제로. 그러면서 이것이 뭐예요? 붕괴되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데요. 자, 우선 이 일본이 오랫동안 역시 서양 문물을 거부를 했었는데 이것을 강제로 열은 나라, 그리고 그 인물 알아두셔야 되겠죠. 미국의 페리 제독이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 막부가 이 굴복을 하게 되고 최초의 역시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빌미가 돼서 막부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하죠. 바로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천황 중심의 정부는 서양 문물을 아주 급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었죠. 근대국가에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혁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받아들이자는 의미에서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이 그런 의미라는 거 했었죠. 그리고 특히 제가 이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한 목적에서 파견한 사절단을 얘기해 줬었는데 바로 그 사절단이 이와쿠라 사절단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는 근대화의 아버지 선구자로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침략의 선두로서 평가받던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었죠. 바로 여기 인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자, 어쨌거나 정리를 하자면 흥선대원군 시기쯤에 서양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진 서양 세력들이 아시아에 몰려오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청이나 일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서양 세력이 조선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흥선대원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앞서 얘기했지만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게 이제 고종인데, 고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통치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특히 흥선대원군이 했던 대표적인 국내 개혁 정책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내 개혁 정책. 첫 번째, 통치 체제의 정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1번 바로 뭐예요? 세도 정치의 타파죠. 꼭 알아두셔야 되죠. 세도 정치의 타파. 특히 이 세도 정치에 있어서 그동안 이 세도 이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특히 왕권을 제압했던 바로 이것 뭐라 그랬어요? 비변사입니다. 비변사를 폐지하였다라는 거. 요걸 핵심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이제 통치 체제 정비를 위해서 새로운 법전도 편찬을 하죠. 이러한 법전도 편찬했다. 대전, 회통, 육전조례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세도 정치를 타파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국내 개혁 정치고요. 자, 이런 속에서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복궁 중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내 정책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을 하는데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서 부작용도 일어나는데, 자, 그 대표적인 부작용 하나 알아두라 그랬었죠. 바로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의 발행입니다. 이 당백전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네요. 실질 가치는 상평통보의 명목 가치가 100배였어요. 당 100이니까 이게 당 100이죠. 100배. 100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사용되는 거는 불과 5배, 6배가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자 물가가 뛸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낳게 됐다라는 거. 그 경복궁 중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고요. 자, 이어서 이 외에도 대원군이 했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을 알아봅시다. 바로 서원의 철폐입니다. 이게 아마 5번째죠. 서원의 철폐예요. 원래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오랫동안 조선에서 그 역할을 했었지만 대원군은 이걸 모두 다 대부분의 서원을 철폐를 합니다. 자, 그 이유 여기에 나와 있었죠.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 그렇죠. 당시 서원은 오히려 백성들을 피를 빠는, 백성들 등골을 뺀다는 표현을 쓰죠. 도둑의 소골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데 이것을 정리를 한 거죠, 대원군이. 하지만 이 때문에 보수적 유생 등과 충돌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대원군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원군의 개혁 정책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치 체제의 개편이었죠. 대표적인 개혁책 알아둬야 되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포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 호포제였습니다. 꼭 알아두시라 그랬었죠. 당시에 세도 정치기 때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세 가지의 많은 부표가 있었는데 호포제는 군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군 복무와 관련해서 세금을 냈는데 이것이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는 어떻게 했다? 그렇죠. 기존에는 양반에게 군포를 걷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양반 신분에게도 군포를 걷게 했다라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은 줄여졌지만 역시 이로 인해서 양반들의 그러한 반발도 거셌던 것이 바로 이 호포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자, 이 정도로 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정리하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자, 이번엔 대원군의 이제 국외 정책입니다. 국외 정책. 바로 이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 및 침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했는가?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통상 수교를 거부했다. 그래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양요라고 합니다. 서양과의 충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양과의 충돌 두 개 알아두셔야 되죠. 바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래서 각각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병인양요부터 보겠습니다. 병인양요는 병인년 같은 해에 일어났었던 박해,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가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흥선대원군이 이 천주교도들을 탄압하고 많은 이들이 이때 처형이 당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들도 처형이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프랑스가 뭐예요? 군대를 보내서 강화도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이 병인 양요는 당시에 양원수가 중심이 된 부대가 아주 격렬하게 전투를 함으로써 프랑스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강화도에 있었던 주요 시설에 불을 지르고 특히 왕실과 관련된 도서를 보관하던 곳이죠. 외규장각에 있는 책들을 약탈을 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은 돌아왔지만 거기에 얽힌 이야기도 제가 했었죠. 자, 이 병인박해 이후에 또 한 번 조선 백성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것이 바로 남현군묘 도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걸 일으킨 주도했던 인물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였고요. 이 오페르트가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가 있었던 곳이죠. 바로 지금의 저 당진 근처의 덕산이라는 곳에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부모도 모르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더욱더 조선 사람들에게 퍼지는 그러한 어떤 원인이 됐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신민년에 이번엔 미국 함대가 또 한 번 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오게 된 이유 꼭 알아두셔야겠죠.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인 양요 얘기했었는데요. 병인 양요가 이러던 그 해에 이 대동강의 제너럴 셔머노가 통상을 요구하다가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에 불타버렸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미국이 또 한 번 조선에 배상금 지불과 개항을 강요했지만 이거를 거부하면서 또 한 번 강화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이 어제연이었죠. 그래서 격렬하게 전투를 해서 결국 미군이 물러가긴 했지만 또 한 번 많은 아픔이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특히 이 신미양요 이에 흥선대원군이 바로 세운 비석이 척화비입니다. 그렇죠? 서양에 대한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떠한 평화적인 그런 것도 배척한다는 의미의 척화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대원군의 정책에 국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죠. 자, 대원군 집권기 동안 조선은 오랫동안 10년 동안 했지만 결국에는
조선이 이제 개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호를 열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이 서양 문물과 이제 문물에게 문호를 열어게 된 것은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난 거라 그랬었죠. 그리고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면서 기존의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름하여 통상개화론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개항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직접적인 이유로는 바로 뭐야? 일본에 일으킨 운요 사건입니다. 예, 바로 강화도에 운요를 보내서 이 배를 빌미로 해서 결국 조선에 대규모 군함과 병력을 보내서 문 열어라. 안 하면 된다.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맺게 되는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했었죠. 자, 특히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었는데 왜 불평등한가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강화도 조약은 그 의미는 분명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대단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거고,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권을 허용함으로써 조선의 연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대로 일본에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 그리고 특히 영사 재판권, 치외 법권이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의 주권이 아주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경제 군사적인 침략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강화도 조약의 핵심 내용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원군이 아니라 저기죠. 184쪽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고종 임금이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을 피게 되죠. 자, 그 개화 정책의 핵심 내용과 그리고 그 과정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개화 정책의 핵심 기구 꼭 알아두라고 했었죠. 바로 근대적인 행정기구로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통리기무하문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리기무하문. 그래서 여기서 개항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외교라든가 통상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정책을 총괄했던 기구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펴기는데 그 몇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군사제도의 개편이 일어납니다. 바로 뭐예요? 새로운 신식 군대인 별개군의 창설, 개화 정책을 하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초빙한 일본인 신식 교관에 의해서 근대적 훈련을 지도받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청에게는 청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습득할 목적으로 역시 파견한 것 영선사, 그리고 일본에 파견한 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조사, 시찰단. 이거는 일본의 정세를 파견하고 역시 여러 가지 정보를 위해서 파견한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미국과도 이 개항을 하게 되거든요. 조약을 맺게 되면서 미국에도 파견한 대표적인 사절단 보밍사까지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개화 정책은 특히 보수적인 양반들과 그리고 그러한 그 개화 정책의 부작용 이런 이유에서 그 민중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 운동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정척사 운동은 보수적인 양반층, 유생이라고 하죠. 이들이 했던 개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모군란은 구식 군인과 그리고 사실 민중들도 일반 백성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건 사건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선 위정척사의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개념이니까. 자, 위정척사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어요. 정을 지키고 살을 물리친다는 뜻인데 여기서 정이란 조선 것, 조선의 학문, 조선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사는 사악한 것, 그래서 서양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물리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고요. 왜 이들이 그렇다면 서양 것을 싫어했느냐? 여기 나와 있죠. 성리학을 중심으로 했던 보수적 유생들은 서양과 일본의 것들을 뭐예요? 오히려 조선의 문화를 무너뜨린 오랑캐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척해야 된다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서양 문물에 담겨있는 경제, 군사적 침략 이런 부분도 물리쳐야 한다는 위정척사론을 내세우게 되었다라는 걸 중심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민중의 입장에서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이모군란이죠. 그 원인 잘 아시죠? 구식군인과 민중 나와 있죠. 특히 군인들이 먼저 반란하게 된 거는 신식군인에 대한 차별. 그렇죠. 그래서 무려 13개월 만에 월급이 지급됐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면서 군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반 민중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참여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동안의 그 개항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이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고종임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에게 다시 정권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명성황후 얘기했었는데요. 민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일파가 이 대원군의 권력 잡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청해 개입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청해 개입으로 군란이 진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꼭 알아둬야 했었죠. 이모군란의 결과, 청해 내전 간섭이 본격화되고요. 그래서 청은 군란 진압 이후에도 이렇게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하고요. 특히 마건상과 독일인 밀렌도르프라는 인물을 고문으로 파견을 해서 조선의 정치, 경제, 그리고 외교 이런 부분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의 내전 간섭은 개항 이후에 세력을 키웠던 일본과의 갈등을 낳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청일 간의 충돌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도. 자, 이어서 갑신정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모년의 군란은 청의 내정 간섭을 본격하게 됐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배경에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갑신년의 정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변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권이 뭐예요? 바뀐 사건이에요. 바뀐 사건.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인물 꼭 알아들어 있었죠. 바로 김옥균입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고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급진개화파, 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은 개화파 중에서도 급진개화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급진개화파들이 왜 갑신정변을 일으켰느냐, 지금부터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할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급진개화파의 개화 정책이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전 간섭의 본격화, 그리고 특히 민씨 정권도 이러한 권력 관계에서 급진개화파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개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돼요.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청나라의 군대가 어느 정도 철수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일본 공사가 이 정변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 급진적인 개화를 꿈꿨던 김옥균과 그 세력들은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변이 일어난 곳 꼭 기억해둬야 했었죠. 바로 우정 총국입니다. 낙성 축하연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요즘으로 하면 개관식 정도 되겠습니다. 우정 총족은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그 개관식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켜서 결국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갑신 정변이라고 해요. 하지만 역시 이때도 민씨 정권이 청세력에 도움을 청하게 되고 청군이 출동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결국 철수를 함으로써 3일 만에 이 정변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걸 흔히 갑신
정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갑신정변은 그 의의 및 한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청해 간섭을 물리치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근대적인 의미의 정치 사회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한계는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고요. 특히 갑신정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해졌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 텐진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두 나라의 군대를 철수를 하게 됐지만 이후에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후에 청과 일본이 다시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 이 텐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동학농민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94쪽이네요. 예. 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10년 만인 1894년 갑오년에 농민들이 이번엔 일어납니다. 특히 농민들과 함께 이 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종교, 동학 꼭 기억해 두라고 했었죠. 특히 동학이 널리 퍼지게 된 이유, 특히 그 교리에서 그걸 찾아보다 그랬었죠. 하나는 뭐였어요? 인내천 사상, 그 가르침, 그리고 또 하나는 후천 개벽,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거죠. 사회 변혁.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뜻에서 평등사회를 꿈꿨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동학이 널리 백성들, 양반들에게도 심지어 퍼지게 됐고, 이 동학의 이러한 조직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전봉준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했던 김계남, 손아증,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지방관의 수탈, 그리고 외세가 들어온 이유로 인해서 농민들 고통이 심했었죠. 특히 민씨 일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팔게 하게 되고, 그것을 또 관직을 산 수령들이 그대로 농민들을 수탈하게 되면서 다시금 많은 문제가 되고, 사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농민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청과 일본 상인의 그러한 내륙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식량,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면서 이러한 농민 사이에 일본의 경제 침체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면, 자, 처음 시작된 것은 바로 고부 농민봉기, 기억해 두라 했었죠. 자, 특히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그 지역의 군수였던 조병갑 꼭 기억해 두라 했었죠. 비리와 정말 학정, 잘못된 정치, 특히 그 과정에서 이 대표적인 그 당시에 고부 지역의 농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만석보, 뚝의 일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혈세를 거두면서 이곳에 분노한 그 지역의 전봉준과 농민들이 이때 이제 서로 이걸 알리기 위해서 돌렸던 그 요즘에 카톡이라 제가 표현했던 사발통문, 기억해 주라 했었죠. 그래서 이끌고 고부나 관할을 점령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부 농민봉기인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용태란 자가 이 동학의 교도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가혹하게 하면서 다시금 농민들이 분노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 되게 된 계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전봉준이 다른 지역의 세력들과 함께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기억하시나요? 서면백산.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바로 그 백산에서의 봉기로 해서 농민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사발 동문 보이시죠? 이렇게 사발을 딱 얹고 주동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사발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알림장 예, 통문, 사발 통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백산에서 봉기한 농민들이 자, 여기 지금 아래쪽에 지도를 보고 가시면은 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왔었던 관군을 전투에서 연거푸 물리치고 나서 전주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이제 전주성을 함락한 소식을 알게 되자 또 한 번 청에 원병을 보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또 일본이 일본군이 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농민군 전봉주는 정부에게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맺는 게 뭐다? 전주 화약이었죠. 그리고 이 전주 화약의 결과 농민군들이 곳곳에 가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특히 꼭 기억해 두라는 거 있었죠. 집강소, 농민들이 만든 자치적인 농민기구 집강소 설치를 통해서 심지어 행정과 치안도 담당하면서 자신들의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개혁안을 실천을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속에서 이제 농민군이 해산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해요? 청과 일본에게 철군을 요구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일본이 자신들의 이제 침략의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또 한 번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농민운동이 이렇게 2차 농민봉기입니다. 자, 이 조선 정부의 철군 요구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청과의 전쟁 그리고 조선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거부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어딜 기습 점령했다 했어요?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농민군이 이번엔 반침략, 일본군 몰아낸자 이거죠. 반침략의 기치를 들고 봉기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또 다른 큰 세력이었던 교주 최시영 선생입니다. 이분까지 함께해서 바로 뭐예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농민 이제 세력이 논산에서 모여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공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나요? 바로 공주의 우금치. 여기 지도에서도 우금치 지역을 좀 확인해 두십시다. 우금치에서 맞붙었지만 농민의 주력군이 맞붙었지만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을 상대로 결국에는 크게 패하면서 농민운동이 좌절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좌절은 되었지만 그것이 뭐예요? 분명 기존의 잘못된 봉건지배 질서라고 하죠. 타파하고 외세 침략을 물리치려고 했던 분명 그것이 성공과 실패냐 따질 수 없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특히 이러한 기존 사회에 대한 어떤 개혁 요구가 갑오개혁에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갑오개혁의 대표적인 게 뭐라 했어요? 신분제도가 어떻게 됐다? 이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라고 했었죠. 신분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그런데 아니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봉준의 마지막 사진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영향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개혁 대표적인 게 이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인데 특히 갑오개혁에서 그 개혁을 주도했던 기구 꼭 알아둬야 했었죠. 군국 기무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특히 사회면에서의 요 개혁을 좀 꼭 기억해둬야 했었죠. 양반과 상민, 상놈이라고 불렀죠.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신분차별을 폐지하고 노비제를 없애면서 뭐예요? 신분제도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신분제도가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일찍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히 과부들이 혼인을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기존의 관습들을 없앴던 것이 요 가보개혁의 내용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가보개혁 그 다음에 을미년에 이루어진 을미개혁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을미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뭐예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바로 뭐예요? 을미사변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을미사변이 왜 일어났는가의 그 이유를 꼭 알아두라 했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삼국 간섭과 그리고 뭐예요? 그 삼국 간섭 이후에 일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칠러 정책을 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예요? 위기를 느낀 일본이 칠러를 정통했던 특히 이 고종과 함께했던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유는 삼국 간섭과 그리고 그로 인한 칠러 정책 이렇게 부담을 느낀 일본이 그 주도자였던 명성황후를 시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삼국 간섭을 왜 하게 됐는가는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를 얘기했었죠. 일본이 승리하면서 세력을 점점 키우자. 역시 한반도에 영향력을 키우고 싶었던 러시아가 어디 나라?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뭡니까? 일본을 견제한 사건. 이걸 뭐라고 한다? 삼국 간섭이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삼국 간섭이 위축된 일본이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이것이 을미사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을미사변 이후에 다시 정권이 뭐예요? 친일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혁이 을미개혁입니다. 꼭 알아두시라 그랬었죠. 특히 을미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혁 내용 단발령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 단발령이 기존의 양반들이나 일반 백성들의 어떤 그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정체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여겨졌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특히 유생들이 단발령에 반발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흔히 을미년에 일어난 의로운 군대다. 그래서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단발령 이후에 을미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센 속에서 고종 임금은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지키고 특히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라고 하는 건 임금이 계시는 곳을 처소라고 하는 높여 부르는 말인데요. 옮기게 되죠. 그 사건을 뭐라고 한다?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을미개혁은 중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앞서서 가보개혁의 군국 기미처와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이루어졌던 을미개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독립협회 활동과 만민공동회 같이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간 아관 파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이후에 미국에서 서재필이라고 하는 미국 이름으로는 필립 제이슨이라고 불렸던 서재필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독립을 위한 국민개몽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결과물이 독립협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독립협회에서 했던 주요 활동 중에 하나 만민공동회인데 우선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민공동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서재필은 미국에서 귀국을 한 이후에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국민계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개혁적인 관료라든가 개화 지식인들 이들과 함께 지금 이러한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독립신문을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문을 건설한다는 명목하에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되는데 그 이제 결과가 바로 우리 지금 사진에 보는 독립문의 건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에도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 우선 국민 계몽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토론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이런 걸 통해서 민중들을 계몽하고 정치 의식을 높이는 데 활동을 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 집회라고 평가받는 바로 만민 공동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규모의 시민 집회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만민 공동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국가가 처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는 그야말로 근대적인 의미의 민중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특히 당시에 러시아에 대한 어떤 비판과 이런 것들을 막아내자고 하는 자주국권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에 만민공동회가 펼쳐졌던 종로의 그 모습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새가면서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의 민중들의 자발적인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활동을 하면 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만민공동회 활동은 결과적으로 당시에 개혁 지향적이었던 정부 대신들이 이곳에 합류하면서 관과 민이 함께하는 관민공동회로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은 당시의 수구 세력, 다시 말하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세력들의 방해로 의해서 자제되는데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 당시의 독립협회는 황제와 의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그런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은 당시의 수구 세력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고종임금은 자신의 전제 왕권이 위협을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함으로써 해산이 되게 되고요. 결국 만민공동회도 강제로 해산이 되게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독립협회는 분명 자주국권을 위한 그러한 그 민중들의 계몽에 힘썼다는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계도 가졌던 것이 독립협회의 외세 배척 활동이 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그 서양 열강들, 제국주의 나라들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독립협회 활동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 독립협회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대한제국과 그리고 광무개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악원 파천을 얘기했었는데 1년 만에 국내외의 요구에 의해서 고종임금이 다시 궁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온 직후에 고종임금은 당시에 삼국 간섭 이후에 일본과 러시아의 이 세력 균형 속에서 조선을 황제 나라로 승격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또 한 번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 이름이 바로 대한제국, 말 그대로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겠죠. 제국이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 펼쳐진 다양한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대한제국은 당시에 국내외의 여론 속에서 1년 만에 고종임금이 황궁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의 삼국 간섭 이후에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그 틈 속에서 조선을 황제의 나라로 승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대한제국이 탄생했고, 이때 이제 광무라고 하는 용어는 이 대한제국을 일컫는 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가장 먼저 대한제국의 특징이 하나면 황제권, 절대적인 황제권을 가진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보면 대한국 국제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대한제국의 정치 그리고 군권 뭐 기타 법률 제정 기타 등등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체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핵심은 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행사하는 전제 군주국이었다라는 거. 예,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 측면이 또 한편으로는 이 대한제국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황제가 군 통수권, 입법, 행정, 사법 그야말로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자, 이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 이루어진 광무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제국은 기본적으로 개혁의 방향을 점진적인 좀 더 온건한 개혁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원칙이 바로 구본 신참입니다. 구본, 옛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신참, 새것을 참고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구본 신참의 원칙 아래 점진적 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대한제국식의 개혁안을 흔히 광무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게요. 경제 분야에서 특히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전 사업을 폈고요. 특히 일부 지역이긴 하겠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명시할 문서인 지계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계는 여기 나왔지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조선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땅이 있으면 그 땅의 주인이 여럿인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그 땅의 주인이 어떤 특정한 가문이나 이런 게 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근대적인 국가로 나아가려면 토지를 사고 파는 게 원활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게 어렵겠죠. 물론 세금을 매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개개인의 땅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지계라고 합니다. 이 지자가 땅 지자예요. 자, 그리고 경제면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적극 도입해서 상공업을 진흥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식산흥업이라고 그래요. 식산업, 산업과 상공업을 진흥시키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다양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들어온 게 전화라든가 그리고 우편 전보망이 확충이 되고 특히 전차, 철도 이런 다양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이 시기에 많은 면에서 근대적인 사회의 모습을 띠게 되게 됩니다. 예,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대한제국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주는 전제 군주국이었고 그 속에서 구본신참의 원칙 아래 이루어진 개혁이 광무 개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자, 이제 일제 침략과 국권수 운동에 연결한 이름으로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우리 대한제국이 어떻게 국권을 빼앗기는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의 노력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자주국권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대국가로 성장하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일본이 러시아와에 벌인 러일 전쟁으로 좌절이 되고 결국 러일 전쟁 이후에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은 바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이 주도권을 둘러싼 그러한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그 국권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되는 조약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조약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조약은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한일 의정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제국은 곧바로 국의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일제는 이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 침략을 하기 시작해요.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일본이 한국 내에서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러일 전쟁에서 한국 땅을 일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러일 전쟁 이후에 이 고문을 파견을 해서 이 한일 의정서 이후에 고문을 파견을 해서 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서 사실 당시에 열강이었던 미국, 영국 이 두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이제 승인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일본과 특히 한국에서의 일본의 모든 어떤 권익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포츠모스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이후에 한국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주도권을 일본에게 이제 넘김으로써 일본이 이제 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열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일본은 미국과 영국과도 몰래 이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 역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조약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선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협약을 맺어서 역시 미국은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역시 그의 대가로 일본은 한국의 지배를 인정받는 그러한 밀약을 체결했고요.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역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립적 지배권을 영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일본의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서양 열강이었던 이런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묵인 속에서 묵인보다는 더 적극적이니까 승인이죠. 승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러일 전쟁의 승리 이후에 그리고 이러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의 독점권을 지배받은 일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궁성을 포위하고 특히 고종임금과 그 대신들을 협박해서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조약에 사인했던 인물이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이어서 흔히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체결된 것이 이제 을사조약이라는 이름을 불렸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을사조약이라는 말보다는 그것의 부당함과 그것이 실제로 고종임금이 마지막까지 이걸 저항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인 조약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늑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을 결국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 을사늑약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한제국은 외국과의 어떠한 외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모든 권한을 일본이 가져가게 됐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이제 을사늑약이 두 번째, 아까 한일 의정서에서 두 번째 조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의 결과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이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에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면서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이것에 가장 큰 저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고종임금이었죠. 그래서 이 고종임금은 이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특히 서양 열강의 여러 지원을 하기 위한 외교 활동에
많은 노력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 평화회의에 이름하여 헤이그 특사라고 부르죠. 여기 헤이그에 보냈다 해서 헤이그 특사라고 부르죠. 왼쪽에 나와 있죠. 이상설, 이준, 이휘종 같은 인물을 파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앞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일본의 방해뿐만이 아니라 당시 서양 열강들이 이미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인정해주거나 묵인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 헤이그 특사는 일제로 하여금 일본으로 하여금 고종임금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빌미가 됐죠. 외교관을 우리에게 넘겼는데 왜 무슨 너희가 권리로 그걸 했느냐. 고종임금 물러나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고종임금이 강제로 퇴위한 이후에 또 한 번 일제는 조선의 자주권을 크게 빼앗아가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을 한일 새로 다시 맺었다 해서 한일 10여가 하는데 보통 정미7조약이라고 불러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정미7조약. 자, 그 중에서도 정미7조약의 가장 큰 핵심은 군대의 해산입니다. 그렇죠. 군대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수단이죠. 근데 그것을 해산시키게 되고요. 이때 이 군대 해산에 저항해서 많은 해산 군인들이 의병 활동에 참가하면서 또 한 번의 대규모의 의병 활동이 의병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서 정민연의 의병이라 해서 정미의병이라 그래요. 앞서 을미 의병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빼먹었네요. 을사조약에 역시 반대하면서 을사의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을미의병까지 이렇게 조선의 자주권,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기는 이런 과정에서 의병들이 저항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정미7조약 이후 결국 1910년이죠. 당시 총리 대신이 됐던 이완용과 그리고 통감 데라우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910년 한일 병합조약, 한일 이 병합조약에 의해서 결국 국권이 빼앗기게 되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일제 시대 동안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러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